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김영환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강 문제가 계속 거론됐지만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 5시 총리 관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는데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차 집권, 그리고 2012년 12월 재집권, 모두 8년 반이 넘게 재임했습니다. 자민당은 이제 후임 총리를 뽑아야 할 텐데요. 한일 역사 문제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온 아베 신조 총리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진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성황리 오픈 중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8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대와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일일 추가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3단계로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이 많은 부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네. 예컨대 뭐 학원이나 이런 데는 다 문을 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컨대 뭐 음식점도 9시 이후에는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의 생활의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활에 여러 가지 위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게 강화된 2단계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강화된 2단계가 거의 뭐 3단계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9시 이후에는 음식 같은 경우에 음식점 내에서는 취식을 못 하고요. 예. 9시 이후에는 배달이나 아니면 가서 직접 이제 투구라고 그러죠. 받아와서 나가서 식사하는 집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좀 바꿨는데, 그만큼 이제 아마 3단계로 전격적으로 가기보다는 2.5 또는 강화된 2단계 조치를 통해서 방역의 효과도 누리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아마 그런 접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접근해서 당분간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청와대에서 있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교회 네.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이게 또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 방지에 교계가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였을 텐데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 교계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면서 오히려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웠는데 저는 이제 그 약간의 그 워딩 그대로보다는 약간 제가 해석을 해보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한다거나 예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건 아니잖아요. 꼭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도 가능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교계 입장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교회의 이제 영업장이나 뭐 일반 가게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 교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식당이나 카페는 요즘 뭐 식당 카페 가보면 뭐 아직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안 지키고 2m 이상 떨어지지 않고 뭐 식탁이나 이게 배치돼 있고요. 네. 식사할 때 보면 또 마스크 다 벗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하고 교계가 함께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자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불균형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다고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차별적으로 어떤 제약을 더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없도록 이게 뭐 일반 음식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데와 교회가 좀 동일한 기준에서 좀 접근해서 규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뭐 물론 이제 갈등 요소가 비춰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교회는 어쨌든 사회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가 좀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질 않고요. 그런 정부와 교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풀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하고 그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급이냐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냐 두 가지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그 두 분의 주장이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1차 지급 때도 사실은 그 구분하는 문제,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고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구분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한참 네, 시간도 많이 걸렸죠. 정치적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게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고 또 이제 50%를 자를 거냐 70%를 자를 거냐 이런 논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50.1%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받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나는 충분히 어려운데 왜 나는 포함이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사회적 갈등 요소도 될 수 있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선별 지급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선별 지급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급해서 왜냐하면 또 이제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게 현금이 아니고 특정 지역, 예컨대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는 거나 어쨌든 전 국민에 줘서 쓰게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나 별반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크게 뭐 선별이냐 아니면 전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의사협회가 사흘째 지금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네. 정부는 연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총파업, 현재 내부적으로도 공방이 뜨겁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가 있거든요. 또 의사협회 말고 병원협회는 물론 병원협회도 의사분들이죠. 병원협회 협회장 되시는 분이 사실은 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가 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이사진이 병원협회장을 향해서 이제 좀 공격도 하고 이랬는데요. 저는 그 의사분들이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사실 의사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조금 그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일단 이걸 제가 볼 땐 정부가 계속 추진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단된 상태고 나중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코로나19를 어쨌든 잘 막아내는데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정부가 함께 힘을 합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자꾸 이렇게 가시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치료 못 받아서 정말 병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사협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정부와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들의 파업을 두고 전시 상황에서 전장에서 이탈한 군인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자유당 독재 정권이다며 비판을 했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내리고 있는 조치는 법으로 다 정해진 조치입니다.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법의 의사는 특별히 이제 특별한 직종이고 공공이 이거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를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요. 물론 가능한 한 이런 조치 없이 의사협회와 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럼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급해지고 있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선별진료소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손을 놓고 의사협회가 스스로 돌아올 때만은 기다려야 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겠습니까?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볼 때 또 통합당은 왜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란 보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나저나 국회마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셧다운 상태가 됐습니다. 네. 현행법상 표결은 회의장에서 한다고 돼 있어서 온라인 네. 의결도 지금 안 된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국회도 비대면 방식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이런 이제 상황, 그러니까 전염병 상황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법 개정 없이도 될 수 있는 것은 의원총회처럼 정당에서 자기 의원들끼리 얘기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원격으로.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표결은 국회 표결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비상사태 이런 상황이 이번으로 끝났지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보완을 어떻게 잘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네. 표결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표결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해킹이 된다거나 아니면 누가 들어와서 이걸 방해한다거나 이걸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투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8월 초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해서 이 통합당을 고무시키고 민주당은 긴장시켰는데요. 네. 그런데 8.15 후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발 악재라고 봐야 할까요? 그럼요. 저는 100% 그렇다고 봅니다. 정광훈 목사하고 극우 세력들이 결국 8.15 집회를 강행했고 거기에 통합당 현직 의원 한 분하고 전직 의원들이 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고 봐요. 책임 있는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역 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그런 모임을 강행해서
결국 이제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있고 400명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이 지금 하나는 거예요. 통합당은 이번 기회에 그런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 극우 세력과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더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에 SNS에 그동안 즐거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걸 두고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정욱 의원이 이제 그런 글을 남겼는데 SNS에 그 글이 아마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는 본인이 이제 그 일하고 있는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한테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던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은 정치로 들어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그 시장 후보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를 잘 찾지 못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참신한 어떤 인물 물론 홍정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통합당 의원들보다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새로운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도 홍정욱 의원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주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대놓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전 대표도 오시면 언제든지 자기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현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대권 후보로 통합당과 합류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시점으로 보면, 네.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합당이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조건 하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로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 네. 통합당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새롭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이미지와 함께 안철수 대표가 통합당에 합류를 해서 대선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5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대 확충 방안이 발표되면서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예배관인데요.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대 유치 그리고 74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예. 최근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안동에서도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대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안동의 공공의대 설치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동의 의과대학 유치는 아마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삶인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지역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은 정부의 정책 장벽에 부딪혀서 성공을 못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북부권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로 전라북도라든가 경기도, 충남북보다도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4항에 의하면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국내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경상북도의 외상 환자 수는 전국의 2위고 관광 유동 인구는 전국의 1위, 교통사고 표준화 사망률은 전국의 1위, 또 초고령화에 진입한 5개 군이 있는 지역으로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과대학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그 부속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부속 병원 설립 문제인데요.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4조 3항에 의하면은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 기준에 만족하는 부속 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아니면은 기준에 충족하는 병원의 위탁하여 실습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허용되어서 부속 병원을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 특히 다른 후보지와의 경쟁을 거쳐서 병원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병원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추진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의과대학만 정원만 늘리게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는 의과대학 신설이 불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도 의대 유치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는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인프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는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도청 신도시에 10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안동대학 협력병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말사 플랜을 수립해서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죠. 여기에서 충남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1000억 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송현동에 있는 74단 부지 활용을 위한 방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4단 부지는 6.25 사변 이후에 1955년에 안동시 송현동 36사단의 백호부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 방위는 물론이고 안동 경제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36사단은 1982년에 원주시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대구에서 창설된 육군 74단이 주둔하다가 2008년 12월 1일 날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제 74단이 해체가 되고 예. 그 이후에 이제는 54단 예하부대 약 500명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예. 육사 이전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은 육군사관학교 하나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었던 공군사관학교도 충북 청주로 이전했고 예. 또 서울 상암동에 있던 국방대학교도 충남 논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최근에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사 훈련을 하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은 각종 민원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하였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와 매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는 반드시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육군사관학교가 안동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 그리고 뭐 당위성이 있을 텐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육군사관학교가 안동으로 오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맞아야 되는데요. 육군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이 뭐냐면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은 선비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선비정신은 뭐냐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안할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이러한 정신입니다. 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안동은 고려 충렬할 때 안동 출신인 김방경 장군이 삼별초의 난을 토벌을 했고 또 고려 공민왕 때는 홍건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안동이 임시 수도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또 특히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신흥무관학교는 대부분 안동인들에 의해서 설립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가장 큰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육사가 만약 안동으로 오게 된다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의대 유치와 마찬가지로 36사단 부지 활용은 안동 시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즉 안동 경제의 활력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과거에 구 36사단이 있을 때 안동 경제가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 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안동의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그 원주와 논산을 비롯해서 육사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동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입지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과거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지 영향평가 기준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안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달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입지 영향평가 기준은 정체성, 균형성, 경제성, 접근성, 편의성 등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시고 균형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안동이 지방 소멸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본다면 지방 소멸 지역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고. 네. 특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국방부 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훈련 시설, 교육 시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에서 보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이라든가 문화, 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객관적인 입지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공공의대 유치와 74단 육군사단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경상북도 도청 이전할 때 또 안동 예천 선거구가 통합될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참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것을 현실로 탁 만들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동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이 문제 또한 안동의 수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오늘도 폭염특보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6시에 발표가 됐고요. 6시 이후로 발효가 되겠는데요. 폭염경보는 의성에 내려져 있고요. 폭염주의보는 영양, 문경, 청송, 안동, 예천, 상주에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일단 문경, 상주에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비 소식,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토요일에는 영주와 예천에 소나기 지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상주, 문경이 아침이 24도,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리고 청송, 영양은 아침이 23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갑니다. 영주, 봉화, 예천은 아침이 23도,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6도고요. 체감온도는 28.4도, 습도는 99%입니다. 날씨였습니다.